이재명이를 잡으려면 준석이를 품어야죠. 근데 품는다고 발표를 하면 그거 나 안 찍겠다고 하는 당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나는 준석이 좋아해요. 시장님이 이제 2030 세대에 특별히 좀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나는 꼰대라고 물으면 꼰대 맞다 그래요. 나이 70인데 꼰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번 경선에는 내보다 더 꼰대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담을 들었죠. 더 꼰대가 누구 말씀이실지. 문수요.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막 나온 MBS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모시고 그 마크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재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편하게 하자고. 격색. 네네. 더 격식 그게 빼고 하겠습니다. 딱딱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편하게 하죠. 네네. 지금 대구에서 서울 오신 지 한 닷새쯤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대선 레이스 뛴 소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째라서 삼수생이라서 별로 낯설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에 나갔을 때는 민심에서 졌고 네. 지난번에 대선 나갔을 때는 민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서 졌고 이번엔 둘 다 이길 차이네요.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오래도록 좀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 윤석열 후보하고 경선 때 밀렸던 민심 회복하고 당심 때문에 의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했고 당협위원장 접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와 있는 분들이 지금은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의원님들이요? 당협위원장 합쳐서. 당협위원장님들하고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전부 합치면 뭐 한 220명 되는데 한 100여 명 정도 협의가 됐어요. 시장님께서 워낙 페이스북에 또 많이 이렇게 재밌게 올려주셔서 사실 기자들은 거의 매일 이렇게 접한 느낌이라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데 이제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반대를 하셨잖아요. 탄핵에 반대를 하셨는데 또 이제 작년 12월 말에는 또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하셔가지고 정확한 입장이 무엇일까 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르죠.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는 내가 경남지사를 하다가 당에 불려서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당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공약 준비도 내가 못했어요. 그냥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게 그게 공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탄핵 대선 나갔다가 고생만 했죠. 정권을 헌납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탄핵 소추가 되고 난 뒤에 만에 하나 또 탄핵이 돼버리면 정권을 헌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보같이 헌납하는 탄핵 대선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탄핵 소추된 직후부터 혹시 이럴지 있을지 모르는 탄핵 대선 때 그걸 준비를 했어요. 응? 그때부터 공약 준비하고 책 쓰고 만약 이게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면 좀 시간이 느긋했겠죠? 응? 시간 느긋하게 이제 다음 대선을 또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덜컹 탄핵이 돼버렸으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그걸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죠. 시장님, 제가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이재명이 또 키워드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 하라고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만큼 또 경선에 자신 있으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오늘 또 대권 적합도 1위도 하셨고 앞으로 TV 토론은 어떻게 좀 승부를 보실 생각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번 TV 토론은 나는 다른 후보를 공격하기가 참 난감해요. 왜요? 어차피 이 짧은 단핵의 대선을 치르면서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앙금이 생기면 원팀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요. TV 토론을 소프트화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3년 전과 나는 이것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뭔지. 우선 당심이 준비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정책이 준비가 다 됐어요. 공약 계속 매일 하나씩 발표하고 계시죠? 분야별로 발표하죠. 또 이제 이재명 후보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매체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자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자신 있다고 해야지. 그래서 국민들은 그럼 홍준표가 이재명보다 어떤 게 경쟁력이 있냐 궁금해할 거잖아요. 우리 선거 전략은 지금 가져오는 문서 딱 저겁니다. 단기 선거도 많이 해봤어요. 96년도 처음 정계 들어올 때 입당 37일 만에 당선됐어요. 동대문을 보궐선거 갈 때 38일 만에 당선됐어요. 그 다음에 경남지사 보궐선거 갈 때 딱 40일 걸렸어요. 지난번에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할 때 대구 무소속은 서울 무소속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구는. 무조건 근데 그거 갈 때 28일 만에 판을 뒤집어서 승리했어요. 이번에는 60일이야. 많이 있는 편이네요. 지금 많이 지나버렸지. 지금 많이 지나버렸지. 그런데 좀 힘들지만은 이 정도 시간이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근데 이번에는 한 48일 정도부터 남았는데 과거하고 좀 다른 게 매체가 워낙 많아요. 유튜브도 많고 종편도 생겼고 그래서 또 SNS도 활발하고 전달하는 매체가 워낙 많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메시지의 전파 속도가 과거의 100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다. 그래서 48일 정도면 뒤집어질 수 있다. 제일 1차가 경선 후보가 확정되는 날 직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며칠 22일이 걸려요. 아마 그 대선은 22일 동안 뒤집을 수 있다. 난 그래 봅니다. 아까 질문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내가 뭐가 낫다 몇 가지만 좀.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 비리가 오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홍준표가 들어오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겠죠. 또 이재명이 들어오면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되겠죠. 근데 홍준표가 들어오면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가 될 겁니다. 벌써부터 반 이재명 빅텐트로 모여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그거는 이재명 정권을 탄생하게 해서 되겠냐. 소위 중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중범죄자의 나라가 되는 게 옳겠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분들은 다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무소속 후보가 나올 때 좀 단일화 생각은 무소속 후보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보시는 의미 거죠? 있는 무소속 후보는 없을 겁니다. 의미 있는 무소속 후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좀 실례라고 하시긴 하셨잖아요. 근데도 또 사실 후보님이 이준석 후보와 케미가 가장 좋다는 또 한간의 평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 가능성이 나중에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경선 국면에서 그 이준석 후보하고 같이 하면 홍준표 못 찍겠다. 그는 우리 당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그래요? 지금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지 맙시다. 솔직히 나는 준석이 좋아해요. 아, 그래도 이준석 후보를 이제 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내다봤을 때는 아니 지금 경선 끝나고 아, 이야기해요. 네네. 아, 순서가 네, 알겠습니다. 준석이를 싫어하는 우리 당 사람들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이 이재명이를 잡으려면 준석이를 품어야죠. 근데 품는다고 발표를 하면 그거 나 안 찍겠다고 하는 당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전국적으로 이재명이가 목표인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경선부터 사실 경선 이거 대본들 뭐합니까? 본선에 떨어지면 똑같죠? 차라리 일찍 떨어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재명을 잡는 게 제일 목표인데 우리 당원들은 아직 감정이 지금 격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준석이가 엑셀런트예요. 엑셀런트. 네, 저희 채널에도 나왔어요, 2번이나. 예. 그 혹시 집권하시면 이제 야당과 연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막 양아치라고 또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게 좀 가능할까요, 연정이? 아니 박 기자 네. 지금 선거야. 선거 때는 그것보다 더 심한 말도 해. 아, 뭐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죠. 연정 뭐 이런 거. 선거 끝나고 난 뒤는 또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이 선거 때 감정을 평생 갖고 살면 암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선거 때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깨끗이 성복하고 털고 그래 하는 거죠. 그 선거 때는 좀 더 심하게 할 거예요. 협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면 DJ가 대통령 됐을 때 새정치 국민의 의석이 80석이었어. DJ 정권 내내 여소야 돼. 그래도 정권 운영이 가능했어. 그거는 대통령의 통치력이고 정치력이에요.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 윤통은 검사만 평생 해나니까 정치력이 없지. 그래 지금의 사태가 촉발을 했지. 대선 슬로건으로 선진대국 시대 내세우셨는데 이게 조금 제7공화국. 제철공화국 선진대국 시대. 근데 이게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추상적이어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 예를 들어 아니 완전히 새로운 나라라고 그 포스타인은 그래 해놨어요. 전제 나라가 아니고 좌우 대결, 보수 진보 대결, 여야 극한 대결 이런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6공화국이 지금 87 체제가 거의 40년 가량 됐어. 이제는 87 체제를 종식하자는 거죠. 제7공화국을 만들고 그리고 좌우가 공존하는 나라를 한번 만들자는 거죠.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로 나간다는 거죠. 공존의 기본 원칙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준다. 로마 철학자 울피아노스가 한 말이에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게 정의다. 야당은 야당의 몫을 줘야 돼요. 여당의 몫을 줘야 돼요. 서로가 자기가 가져야 할 몫에 대해서 그건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공존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야당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선하면 꼭 나오는 경제 공약이 있잖아요. 집권하시면 혹시 국민소득 뭐 몇만 불 목표 뭐 이런 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나는 그거 갖고 국민들 꼬드기는 거는 옛날부터 참 우습다고 봤어요. 지금 이미 3만 불이 넘어선 선진국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꼬드기기보다는 격차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격차 해소. 그래서 서민에게 기회를 좀 더 많이 주고 부자에게는 대신 자유를 준다고 냈어요. 사채해라 뭐 앉아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든 말든 간섭 안 한다. 1년 12달 골프를 치고 다니든 말든 간섭 안 한다. 해외여행을 다니든 말든 전혀 간섭 안 한다. 대신 세금은 정확히 내라. 부자는 돈 쓸 자유 준다 이거야. 네 마음대로 다이아몬드로 발목걸이를 하든지 그거 가냐 안 한다 이거야. 세금만 정확히 내면. 대신 서민들은 넘어지면 또 일어날 지원을 하고 또 넘어지면 또 지원을 하고 서민들은 계속 국가가 지원해서 일어날 기회를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청년에게는 꿈을 줘야 돼. 이 땅의 청년들이 왜 상실감이 있겠어요? 우선 출발할 때부터 불공정한 사회 같은 거야. 나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힘들게 출발하는데 내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화려하게 출발한다. 우리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때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면 열쇠 3개 준다고 했어요. 결혼할 때 집 하나 주고 차 하나 주고 또 현금도 준다고 했어. 근데 우리 연수원 동기 중에서도 팔려간 애들이 있어요. 팔려간다고 했거든. 사법연수원 앞에 마담 뚜들이 와서 처음 있었으니까 팔려간다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만난 지가 꽤 오래됐거든. 네. 대학 시절에 어릴 때 만나가지고 처음 결혼할 때 봉천 7동의 지하 단칸 3방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결혼식 하는 날 내 결혼식 비용이 42만 원 들었어요. 온님, 손님, 갈비탕 값만 딱 들었어. 그리고 신혼여행은 온양온천에 갔어. 고속버스 타고. 고롱고속.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출발해도 봉천 7동 지하 단칸 3방에서 반지하반이지. 출발을 해서도 지금 보면 그때 팔려간 내 연수원 동기보다 내가 잘 살아요. 이순삼 여사께서 굉장히 성관이 있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고. 나는 부모로부터 1원도 받아본 일 없어요. 우리 집은 줄 돈도 없었고, 그래도 내 부모를 나는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원망해 본 일이 없어요. 이 젊은이들이 요즘 상실감이 출발할 때 불공정, 그 다음에 인생을 출발하면서 또 사회를 또 살면서 또 불공정 많이 보잖아요. 응?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면 승진할 때 불공정 온갖 걸 다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세상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번 공약 쭉 보니까 좀 안타깝게 자영업자 대책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상계엄 이후로 가장 내수가 어려워서 제일 힘들어했는데 최저임금제. 그게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를 강제를 해버리니까 식당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야 돼. 네. 그리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부분 쓰는데 거기도 최저임금제를 동일 수준으로
설정해 보니까 중소기업도 임금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트럼프발 관세 압박에다가 이제 중국의 히토리움 수출 중단 이런 이제 대외 환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내가 한번 어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국과 하겠다고 할 때 무역 역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를 중동서 수입하는 게 1,400억 불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흑자가 537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하는 게 1,400억 불이 되는데 중동서 수입하는 에너지의 절반만 700억 불만 미국에서 수입하면 무역 수지 흑자가 바로 개선되죠. 그걸 내가 한 달 전에 페이스북에 썼어요. 썼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에너지 수입원을 알래스카 쪽으로 하고 그 에너지 개발에도 관여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좋았던지 지 트위터에 바로 한국하고는 관세 협의를 다시 한다고 그렇게 썼잖아요.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 당 대선 공약 중에 주 4.5일제가 있고 민주당도 주 4일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한다고 제가 전화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좀 대안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좀 더 있다 하자. 아직은 때가 아닌가요? 경제가 좀 더 안정될 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반대한다고 쓴 적은 없는데. 네, 그 조금 이제 가볍고 재밌는 질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서 토론조가 구성됐잖아요. 보니까 B조에서 이제 나경원, 한동훈, 이철우 후보와 이제 붙게 되셨는데 가장 만만한 후보, 가장 까다로운 후보 한 명씩만 좀 꼽아보신다면. 모든 후보들이 다 까다롭습니다. 전부 타겟이 내가 될 테니까. 그래도 좀 만만한 후보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와의 사실 케미가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데. 오늘 옆에 앉아갖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대화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영상에서. 무슨 대화 하셨어요?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했어. 개인적으로 좀 뭐 친분이 처음 봤어. 처음 보셨어요? 처음 봤어. 근데 약간 페이스북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그건 사실 한동훈을 쓴소리를 야단친 게 아니고 당 대표를 야단친 거예요. 김기현하고 내하고 얼마나 친해요. 김기현 당 대표 할 때는 내 야단을 안 쳤던가요? 그건 당 대표를 친 거예요. 당 운영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되고 윤 정권이 순항을 하는데 자꾸 어그짱 놓고 깐족대니까 너 그러지 마라. 그래 야당친 거지. 쓴소리라는 거는 아래 사람이 윗 사람한테 하는 게 쓴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좀 조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조언이지. 아래 사람이 윗 사람한테 하는 게 쓴소리야. 시장님 이렇게 닉네임이 좀 많잖아요. 모래시계 검사 있고 살다 보니 그래 돼버렸어. 홍카콜라도 있고 뭐 앉아서 막말, 뭐 홍막말, 그 다음에 홍발정 많아요. 정치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온갖 별명이 다 있어요. 혹시 이번 좀 계기로 새로운 별명 좀 이런 걸로 날 불러달라 하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너는 홍준표로 불러주는 게 제일 좋지. 시장님이 이제 2030 세대 특별히 좀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나는 꼰대 맞잖아요. 응? 나는 꼰대라고 물으면 꼰대 맞다 그래요. 내가 꼰대 맞다. 나이 70인데 꼰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번 경선에는 내보다 더 꼰대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담을 들었죠. 더 꼰대가 누구 말씀이실지. 문수영. 연세가 조금 더 그렇지. 연세 기준으로. 그리고 문수영은 그것뿐만 아니고 내보다 훨씬 꼰대지. 어떤 면에서요? 탈레반이잖아. 네, 그 말씀하셨죠. 엄격한 원칙주의자야. 네.
그러니까 문수영이 나보다 비교가 안 되는 꼰대지. 그렇기 때문에 내 꼰대라는 말 듣기가 좀 그렇지. 문수영 보고 꼰대라고 해야지. 왜 2030들이 홍준표를 꼰대인데 좋아하냐. 우선 나는 말을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을 안 하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인상인데 어떤 젊은이들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나오는 맘 좋은 할아버지 나오죠, 그 모델로. 막 그런 인상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밉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청문홍답 그 게시판은 자주 보시나요? 보죠. 하루에 한 번씩 보죠. 답도 직접 그거는 달아주시고. 내가 개설한 거니까 들어오는 의견을 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보고 답변할 거나 하고, 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게, 그 답변하면 또 신문 기사로 나오더라고. 기자들이 모니터링을 항시 하고 있어서. 뭐 시장님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각오나 한마디 해주신다면. 각오라기보다도 내가 그래도 공직 생활을 82년도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한 3년 됐죠. 대한민국에 나 참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내 실력으로 했지만 검사도 해봤고 국회의원 5번 해봤고 지역을 바꿔서 광역단체장 해본 거는 내가 유일할걸요. 경남지사 2번, 대구시장 1번. 응? 그러니까 당대표 2번, 원내대표는 1번 하고 당대표 2번, 상임위원장도 내 2번 해봤어요. 국회에서. 선출직은 8선을 해봤어요. 복을 많이 받았죠.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내 나라가 다시 한번 선진 대국 시대로 갈 수 있는 터전을 닦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또 이 혼란된 시국을 수습하고 복잡한 국제관계를 대처하려면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륜이라는 게 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랜 동안 몸으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한번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주춧돌 역할을 하고 졸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대선에 마지막 출마를 했습니다. 라스트 댄스. 터치다운 더 300도 그 홍 시장님의 마지막 그 라스트 댄스를 정말 응원하면서 저희 대통령 되시면 꼭 다시 인터뷰 응해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